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법학 지식 알쓸신법. 오늘도 법률사무소 제2 대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하나부터 좀 보고 네. 주제와 관련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은행 혈감 매각 사건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받았잖아. 근데 수사가 중단됐다는 거야. 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는 거예요. 그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증거 찾으셨나요? 밝혀낼 겁니다. 아니 딸랑 1,600억 넣어놓고 70조짜리 은행을 먹었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사건을 덮는다고요. 부장님!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이 블랙머니라는 영화 예고편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론스타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어제 그 론스타가 6조 원 규모 소송에서 2,900억 원 가까운 돈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금 비율로만 보면 뭐 아주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액수로 따지면 이게 굉장히 큽니다. 법무부가 얘기했죠.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끝까지 다퉈보겠다 했습니다. 이번 분쟁이 왜 여기까지 온 건지 또 앞으로 법무부가 얘기한 대로 정말 승산이 있는 이의 제기 신청이 될지 짚어볼게요. 우선 어제 그 결정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나름 선방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거의 실패다 보면 되나요? 사실 판단이 사실 어렵긴 해요. 이렇게 론스타와 우리나라의 이제 뭐 악연이라고 하면 네.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어제 이 판정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갈등이 장기화될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구 금액 자체가 6조 원인데 예. 인정된 게 이제 2,9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사실상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4.6%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사실상 진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재 판정의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 국가가 개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관치 금융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뭐 금액으로만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이 워낙에 그 역사도 2003년부터로 막 거슬러 올라가고 복잡해요. 중간에 이제 정부도 많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또 이랬다 저랬다 한 일도 있었고 또 매각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지를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론스타와 우리나라의 이제 악연은 20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 시작은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800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론스타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는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긴 했지만 네. 이 회사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열심히 경영하겠다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인 회사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경제가 흔들리면서 외환은행이 이제 싼 값에 나온 거를 이제 1조 3,800억 원에 인수를 하고 네. 그때 인수한 지 3년 만에 이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때도 우리나라 국민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예. 은행이라는 거를 샀다가 3년 만에 팔아버리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 여론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드디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수자가 누구였냐면 그 HSBC라고 하는 홍콩 상하이 은행이 이제 매수자로 나왔고요. 네. 이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금액이 5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매각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차례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2010년에 다시 이제 론스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상대방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네. 이때 3조 9천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 절차가 2년 정도 이제 진행이 늦어집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예. 네, 2년 정도 이제 승인 절차가 좀 소요가 됐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2012년에 이제 하나은행에서 이 매수하는 과정이 이제 절차가 끝나는데, 론스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13년에
우리나라가 고의적으로 이 매매 계약 체결을 승인을 늦게 해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2013년에 ICSID라고 하는 이 국제 중재 센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6천을 배상을 하라라고 중재 신청을 했던 거고 네. 그게 2013년에 접수되었던 사건이 10년 만인 어제 바로 결론이 난 겁니다. 예. 이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용어도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남규님 론스타 교훈 삼아서 이런 상황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김김님 외환은행 어느 정권에서 누가 팔아먹었지 하시고요. 의견 계속 주고 계십니다. ISDS 이런 투자자와 국가 분쟁 해결 제도 말도 좀 생소한데 이거는 법원 판단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기관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제도인 건가요? 네, 지금 나오는 예. 기사들을 보면 잘못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예. 나오고 있어요. 판결이란 말도 쓰고 소송이란 말도 쓰는데요. 네. 사실 그건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판정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우리 법원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사적 분쟁 절차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분쟁 절차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의 중재라는 걸 선택을 한 건데요. 중재라는 건 쉽게 설명해서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3자,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우리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해줘라고 하는 절차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앵커님과 저희가 분쟁이 생겼을 때 KBS 사장님께 우리 분쟁에 대해서 한번 중재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런 절차 중에 하나에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해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의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뭔가 투자 손실을 입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사적 분쟁 절차를 이제 해결하자라는 제도인데 이거를 사적 분쟁 절차를 해결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각 나라끼리 체결한 협정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ISDS라는 제도를 이용을 할 것인지 이용을 하게 되면 어느 센터에 어느 기관에다가 이런 중재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를 다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제 론스타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체결을 한 건데 문제는 이 론스타라는 회사가 미국계 회사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에서 판정을 받은 거는 사실은 어떤 벨기에 소속의 법인으로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론스타라는 회사가 미국계 회사긴 하지만 벨기에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벨기에가 2011년에 체결한 투자 협정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ICSID라고 하는 이 중재 센터에다가 중재 신청을 한 건데 이 협정문을 보면 우리나라와 벨기에 중에 그 나라의 국민이나 아니면 법인이 상대방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 손실을 입었거나 아니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는 중재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 할 수 있느냐? 세계은행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이번에 나온 ICSID라는 센터라든지 아니면 UN 산하에도 이런 중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할지도 다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세계은행에서 운영하는 ICSID라는 이런 중재 기관에다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어제 근데 그 결정 판단을 보면은 몇 가지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는 우리가 부당하게 일부러 지연시켰다. 그에 따른 가격 인하까지 압박을 줬다. 정부 차원에서 또 과세도 좀 불공정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포인트의 쟁점이 있었는데 무엇은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은 건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쟁점을 세 가지로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던 게 2007년이라고 했고 그때 매수자로 등장했던 게 HSBC라고 하는 홍콩 상하이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금액이 5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은행에다가 매각했던 가격보다 더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늦게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산이 됐다.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너희가 승인을 해줘서 우리가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중재 판정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2007년에 팔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라는 이 우리나라와 벨기에가 체결했던 투자 협정이 2011년에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재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미 그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했던 거고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이제 문제인 건데 하나은행에다가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2년 정도가 승인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리고 승인을 하는데 2년이나 너무 고의로 지연을 시켰고 그리고 하나은행에다가 이 매수 가격을 좀 낮춰라라고 우리나라에서 압박을 했다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매매 계약을 승인해주는데 2년이나 걸린 것은 그 당시에 론스타가 주가 조작 혐의로 인해서 수사랑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유죄 판결 나왔었죠. 대법원까지 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느라 우리가 승인이 늦은 거지 고의로 늦춘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에다가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런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잖아. 네네.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주가가 내려가서 매매 가격도 같이 내려간 거지 우리나라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다만 배상액 부분에 있어서 이 중재판정부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관여하고 늦게 승인해 준 거는 맞는데 이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론스타 너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이 이유 때문에 이제 배상액이 많이 감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론스타에서는 또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에서 아무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론스타에다가 과도하게 세금을 매겼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청구를 했던 건데 이 부분도 사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기각이 당했습니다.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나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지연을 일부러 우리 정부 당국에서 시킨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데 하지만 배상 청구액의 절반만 줘라. 왜? 너네들도 유죄 판결 받은 그 내용 관련해서 일부 귀책 세우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그 부분 따지고 볼만했어. 하지만 지연한 것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반만 줘. 배상해. 그래서 등등등 포함하니까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한 2,9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애초에 4.6%밖에 안 될 걸 염두에 두고 배상액을 높였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소송 금액 자체를 부풀렸다. 6조 원대라는 소송 금액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HSBC 건, 그러니까 2007년에 매각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건 같은 경우는 투자협정이 체결된 2011년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론스타 측에서도 이 중재 신청을 할 당시부터 이거는 애초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함을 시켜서 청구 금액을 이제 높인 거는 사실 소송을 할 때도 저희 변호사들도 소송 전략상 청구 금액을 좀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측을 하건데 이 론스타가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사실 기술적인 전략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론스타가 6천억 원이라는 걸 청구를 했다가 우리가 중재 신청을 취하를 할 테니 우리한테 1조 원이라는 합의금만 주면 우리가 이거 중재 신청을 취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측에 이제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청구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합의금을 많이 낮춰주면 상대방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1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너가 나한테 500만 원만 주면 내가 소취화해줄게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00만 원 주고 합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약간 소송 전략상인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번 판단에 대해서 중재판정부 3명 중 1명이 우리 정부 배상액은 0원이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다시 한번 질의가 들어갔는데 이의 신청 적극적으로 할 거고 해볼 만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내용 분석해보더라도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절차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4.6%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다퉈볼 만합니까? 네, 우리나라의 뭐 2,900억 원이라는 배상액이 인정된 것도 처음이고 예.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한동훈 장관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사실은 조금 뭐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판정문이 외부에다 공개가 되지 않아서 네네. 이게 정말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예.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의 한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면 아까 이 사건 같은 경우 ICSID라고 하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중재센터에다가 이 중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규정에 따르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관할을 위반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중재 판정부 구성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권한을 위반을 했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인 사유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거기서 판단한 이유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소송할 때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는 것처럼 네. 이유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어요. 이게 1심 단심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이게 종국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판정문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아서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공개된 그 ICSID의 규정에 따르면 사실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이 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과연 이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그래픽 한번 볼게요. 그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주요 직위자분들이 현직에 요직에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보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현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공교롭게 론스타 법률 대리였던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현재 경제부 기재부 장관이 당시에 기재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2007, 8년에는 또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 외환은행 매매계약 체결했다가 무산됐을 당시에 요직에 있었고요.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있었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매각했을 당시에도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당시에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론스타 관련해서는 이 이슈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말씀을 좀 여쭤보고요. 들어온 속보 몇 가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 썸네일과 관련도 있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좀 전에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라라는 통보를 했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요. 9월 6일에 검찰에 오라는 거고요. 백현동 사건 관련된 소환 통보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대변인 명의로 반박을 했는데요. 정치 보복에 맞서 싸울 것이다. 또 묻지마 소환이다라고 즉각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은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 라고 했고요. 또 지난해 국정감사와 인터뷰에서도 허위사실 발언 주장을 있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 더 전해드리면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라는 통보를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9월 6일에 오라는 건데 민주당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사는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첫날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태풍이 진로가 오늘 내일쯤이면 되면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추석 앞두고 큰 피해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매미급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같은 시간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고생하셨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